사랑하는 예비 관광통역사 민간사절단 대한민국의 조선통신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간 이 땅에서 역사를 강해온 설미석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시험 합격한 것에 축하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면접 실기시험이 남아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네요. 뵈니까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해서는 서울 들었거나 혹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첨부해가지고 일단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국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을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가장 많으시군요. 됐습니다. 자, 중국 국적 가지신 분. 예, 반갑습니다. 니하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국적 가지신 분. 네, 일본 국적은 안 계시군요. 자, 그 외에 혹시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외에?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이제 중국 분들 이렇게 주로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주제를 화폐 역사로 좀 잡아봤어요.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통역사가 이제 사실상 전 됐다고 믿거든요. 이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시험은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테랑, 에이스, 최고의 민간 외교 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 있는 우리의 역사를 좀 더 맛깔나게 설민석보다 더 쏙쏙 들어오게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관통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저거 저렇게 하면 나도 설민석처럼 잘할 수 있겠구나. 저거 저렇게 하면 설미석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유용히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찾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양한 관광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화폐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냐면 조선의 5대 궁궐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5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경복궁도, 장동 잘 역시. 그 다음에 창경궁 그리고 덕수궁도, 경희궁 잘하셨습니다. 5대 궁궐인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는 경주나 익산이나 지방에서 외국분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맞이해도 코스 안에 5대 궁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5대 궁궐을 하면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국적의 관광객을 만나든 다 통용될 수 있는 공통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외국분이 우리나라 올 때 환전 해가지고 오지 않는 분은 없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화폐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꿈꾸는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외국분들께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일 것 같아서 제가 화폐를 준비해 봤거든요. 저의 뜨거운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민족이 꿈꾸는 신세계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화폐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잠깐만,
오늘 제가 강연하다가 중간에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뭐 저기요 이런 거 안 돼요.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께, 손을 번쩍 들으는 분께 기회가 가고 맞추시면 저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류 최초의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우리 조개 껍데기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본 문제는 아니고 몸풀기로 조개 껍데기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화폐를 조개 껍데기로 시작해서 화폐는 돈은 계속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죠?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유럽의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갖다 화폐에 넣은 거예요. 화폐를 최초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렇게 넓은 식민지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모기에 쏘여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패자가 유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죠. 여기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온 식민지에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 화폐를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이 로마인들의 띠 화폐에 새긴 모양은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 다신교에 나오는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그 신들의 모습을 화폐에 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그들이 믿는 문화, 종교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하나로 합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신들의 모습을 담았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로마가 그렇게 번영을 하고, 제가요, 그 세계여행 답사를 참 많이 다닙니다. 책 쓰는 것 때문에. 유럽을 가면 이탈리아를 가건, 뭐 그리스를 가건, 뭐 어디를 가건 온통 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로마 유적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요르단이란 나라를 갔어요. 아랍에. 아니, 요르단을 갔는데 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북부 갔더니 온통 다 로마의 유물 유적이더래.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까지 세를 미쳤던 엄청나게 거대한 강대국이었지요. 그런 로마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향락과 타락을 일삼으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로마가 망가져가는 모습도 화폐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 말기에 등장한 바로 매음 동전이 됩니다. 이 동전 보면 뭐 좀 그렇죠? 19금이에요. 이 남녀의 어떤 사랑 행위를 정난하게 묘사를 했는데 당시 로마의 어떤 매음굴이랄지 활락가에서 쓰던 동전으로 유출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 공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황제가 백성들의 어떤 관심과 인기를 사기 위해서 사메스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검투사 경기를 시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스포츠가 되죠. 그리고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중 목욕탕, 3,0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게 하는 거죠. 오늘날 딱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근간의 독재자들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전두환 정권에서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메스 정책.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 대신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실제 생긴 모양도 콜로세움하고 똑같죠. 거기에 검투사 대신 축구, 야구, 뭐 프로씨름 이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목욕탕 대신 그 여러 가지 막 무슨 에로 영화랄지 통금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락가를 막 정치적으로 밀고 그랬잖아요. 이게 독재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해가는 타락의 모습조차 여기는 화폐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로마뿐만 아니라 동양으로 와도요. 동양에도 화폐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화폐가?
당연히 중국이죠. 참 중국이 단일 동전으로 그 시대가 통합된 적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최초의 황제, 진나라에서 황제를 처음 시작했던 진시황제 때가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동전이 바로 반량전이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동전을 보고 조금 놀렸다고 그래. 뭐 엽전이라 그러면서 지니고 다니기 편하게 저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는 반량전에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온갖 천지간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옛 중국인들은 땅은 네모나타라고 생각하고 우주는 둥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모난 부분이 땅이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우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진시 황제 이전 시대, 혼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 들어보셨죠? 이때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또 경제 행위를 해야 되니까 화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화폐를 돈처럼 만들어서 지니고 다녔으니 바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밝은 빛을 내는 칼 모양의 돈이다. 그래서 이게 명도전이 춘추전국 시대 때 만들어졌고 유사시에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다?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동전을 봤는데요. 조선시대 동전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조선 세조 때입니다. 조선 세조 기억하십니까? 무슨 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 자신의 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던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북방민족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북방민족이 우리를 넘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무기처럼 만들었었으니 바로 여기 보시는 전패가 됐습니다. 전패. 딱 봐도 뭐같이 생겼어요? 화살촉같이 생겼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화폐처럼 쓰다가 여진족이 쳐들어올 양이면 이거를 활에 걸어서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조선 세조 때의 전패라는 화폐를 보면 뭐가 보인다? 그 시대에 긴박했던 사회상이 보인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여러분들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화폐가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이 되느냐? Of course, sure, absolutely. 자, 현대에 가까운 나라에 중국 분들 많이 계신데, 자, 중국의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화폐 나오고 있지요. 여기 계신 분 혹시 누군지 중국 분들 다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마오쩌둥입니다. 바로 이제 1999년부터 나온 돈이 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분이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돈의 모델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중국 화폐는 다 장악을 하십니다. 그건 또 보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색깔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뒷면에는 각종 중국의 문화재와 자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 구분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여기는 백유안의 뒷면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중국 분들? 그렇죠. 인민대회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인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 화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일본 분이 안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제 일본 역사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고대, 중세, 근대 중에 언제가 일본 입장에서 가장 발전한 시기일까요? 고대는 일본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근대 후반,
이 시기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때가 일본 입장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그러면 일본의 화폐에는 고대 인물이 들어갈까, 중세 인물이 들어갈까, 근대 인물이 들어갈까? 근대 인물 중에서도 어떻게? 근대 초기 아니면 19, 20세기? 그렇지. 바로 가장 빛났던 시절의 인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대 시인이자 소설가인 히쿠치 이치오랄지 장애를 극복한 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요 전부 다 어때요? 지금 19세기, 20세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들어보셨겠죠. 후쿠자와 유기치.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학자이자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19에서 20세기. 자신들이 가장 빛났던 시대를 이끌었던 이들을 화폐에 실어놨다. 이건 뭐예요? 일본인들이 어느 시기를 또 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지 화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땅이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가이드해야 될 외국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뭘 보러 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화와 자연과 역사와 스토리가 궁금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유연화를 보여줘야 돼? 엔화를 보여줘야 돼? 원을 보여줘야겠죠? 사실 지금부터가 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관광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얘기해야지 요렇게 이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화폐가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각기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원화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다 조선시대 인물이지? 생각을 안 해봤겠죠. 왜 조선시대 인물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로 조선의 수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정신과 어를 이어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가 평양이었다면 화폐에 장수왕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광개토대왕이나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개성이었다면 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왕건이 들어갔거나 공민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에 보면은 아까 5대 궁궐부터 시작해서 그 광화문 근처가 전부 다 조선시대 수도의 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화폐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수립될 때의 돈은 이 돈이 아니었어요.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 하기 전에 군사통치 3년을 하거든요. 그때 화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원이 나온 거고 그 이전은 따라해보죠. 환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죠.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바로 그때부터 환으로 시작해요. 그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화폐인데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발행한 환, 그 환에 화폐 모델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자, 손현주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손연주님, 자 찍어보겠습니다. 용기, 가상이요. 눈빛 좋습니다. 자, 몸을 살짝 이렇게 45도로 틀고 우리 하구들을 좀 보면서 큰 소리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구! 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누굴까요? 네, 남성분. 자, 살짝 오른쪽으로 틀고 정답은? 정답!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 속에서만한 지혜와 교훈 얻으시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또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선물도 받아가시고 교훈과 감동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승만이 그 화폐 모델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이제 독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을 좀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모델에 자신의 얼굴을 넣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이분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어쨌건 독재를 하시다가 1960년 뭐죠? 4.19 혁명으로 결국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 뭐 1000환이랄지 500환이랄지 100원이랄지 새로운 모델로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세종대왕님입니다. 이 세종대왕님이 새로운 환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님이 화폐의 독재자예요. 이분 지금까지 58년 동안 하고 계세요. 화폐 모델을 쭉 하고 있었어. 이러다 1962년에 박정희 이제 육군소장에 의해서 원으로 화폐 개혁이 되고 1972년 유신 시작하는 그 해에 10,000원권이 새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10,000원권이 새로 발행돼야 되는데 그 10,000원권의 새로운 모델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10,000원권의 모델은 누가 됐다? 세종대왕이 됐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10,000원권의 모델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경합했던 모델은 누구일까요? 네, 제일 빠르죠. 자,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자신 있게 손을 드셨는데 이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일 것 같다? 자, 그럼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순신 장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순신 장군. 아, 그렇지. 왜냐면 세종대왕하고 그 광화문 앞에 자주 다니시는구나, 거기. 왔다 갔다. 보인 것 같아,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시면서 보인 것 같아요. 뭐 경합을 벌이고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계시고. 아니에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정조대왕. 자, 제가 알 것 같으세요? 정답은? 신사임당. 신사임당?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이게 어렵구나. 자,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데 반드시 알아야 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우리나라 관광객책자 나오잖아요. 딱 이게 보여요. 자, 아까 하셨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수원화성? 아니에요. 공선 아닌데 자. 혼철이. 혼철이 아니에요. 국민정음 해례본. 국민정음 해례본? 틀렸어요. 자, 이게 제가 힌트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이걸 모델로 하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네? 정답.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이야, 맞아요. 앞면이 이제 석굴암 본전대불이고 뒷면이 이제 그 불국사였던 거죠. 근데 가장 그 중에 핫하고 재미있는 4권하고 5권을 가져왔으니까 급하시면 이번 명절에 조카 선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미래에 태어날 2세에게 꼭 선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제 세종대왕님이 됐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종대왕님이 지금 환부터 원까지 58년 동안 화폐 독재자를 하고 계시고 화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그리고 뜨거운 심장까지를 엄청나게 좀 꽉 쥐고 계시거든요. 자, 그 비결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계신데 대한민국 분이시죠? 네. 세종대왕 존경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왜? 한글을 만드셔서. 한글을 만드셔서 좋아요. 자, 그러면 한글을 만든 게 왜 존경받을 일이죠? 그 전까지는 문맹률이 높았는데 가엾은 백성을 가엾은 백성을 좋아요. 제 강의를 좀 듣고 오셨구나. 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종의
말 그대로 미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외국 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세종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업적이 어디 있다? 당신이 환전해 가지고 온 바로 그 원화에 있다. 꺼내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꺼낼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먼저 이제 앞면을 먼저 보여주겠죠. 이분이 세종대왕이다. 근데 이분의 업적과 여기는 그 한민족이 꿈꿨던 세상이 무엇인가 뒷면을 펴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에 딱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꿈꿨던 세상인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죠. 혼천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체 측정 각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게 실려 있고요. 요게 뭐냐면 경상도에 있는 보현산의 광합 망원경입니다. 요건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요것이 국내 최대의 망원경이 결국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을 보는 민족이다, 하늘을 보는 민족이다, 하늘을 보며 꿈을 꾸는 민족이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고적부터 이 땅에 살았던 인류가 모두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예를 들면 선사시대 고인돌의 서판의 윗면을 보면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고구려의 무덤 벽화에 보면 해신, 달의 신 등 하늘에 있는 별을 신으로 묘사해서 무덤 벽에 그려놨습니다. 같은 시기의 신라에서는 무덤 벽화 대신 아예 첨성대를 만들어서 하늘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돌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만원권 뒷면에 새겨져 있는 바로 이게 됩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큰 행사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 최근에 했던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였어요? 평창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만원권 뒷면에 있는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다라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21세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늘에 띄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알면 감동받았을 테고 모르면 신기하구나 그러고 넘어갔겠죠. 그러면 왜 여기 있는 한민족들은 그리고 세종대왕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별을 보았을까? 바로 농경 때문이었습니다. 농경국가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언제 가물지, 언제 비가 올지 기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을 봤습니다. 결국 세종대왕님이 혼천이를 만들고 치구기를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 각종 과학기술의 칠정산이라는 달력책까지 만든 이유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이런 발명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백성을 배불리 먹이려는 사랑의 정신, 애민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하고 같은 시기에 서쪽으로 쭉 가요. 자,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동쪽 끝이. 그럼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터키요? 터키는 중앙아시아죠. 중동. 저쪽 유럽으로 가야죠. 유라시아 대륙. 유럽 제일 끝에 대서양하고 딱 붙어있는 나라.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대륙의 서쪽 끝에 포르투갈이거든요. 세종대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포르투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니크 왕자라고 있었어요. 엔히크. 이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세종대왕님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종대왕님처럼 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별을 관측했어요. 왜 관측했는지 아세요? 항해를 하려고. 캐러벨이라는 범선을 만들었는데 낮에는 어찌어찌 갈 수 있는데 밤에는 길을 잃을 수 있으니 하늘의 별을 보고 항로를 개척하려고. 왜? 이 나라는 농경국가라기보다는 무역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니까. 결국 지리적 특성은 달랐지만
누구는 농경을 위해서 별을 받고 같은 시기에 누구는 항해를 위해서 별을 받지만 애니크 왕자나 세종이나 별을 바라본 근본적인 본질은 같았다. 뭐다? 백성을 배불리기 위해서. 애민사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 애민사상의 세종을 존경하는 거죠. 세종은요, 백성을 배불리기 위한 과학기술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백성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문화도 발전을 시킵니다. 실제 세종대왕 때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수확량이 늘고 백성의 배가 좀 불러졌습니다. 근데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백성은 내 자식과도 같은데 내 자식이 배부른 돼지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배가 부르면 진리를 깨닫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죠. 세종이 바랬던 백성의 모습은 배부른 소크라테스였어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요, 훈민정음을 왜 뭐 좋은 문자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세계에 있는 문자 중에 가장 배우기가 쉬워서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단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한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람소리, 할개울음, 그리고 닭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해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입니까? 그냥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발성기관을 이용해서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세종을 존경할까? 이건 현상일 뿐이고 그 본질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이름이 뭐예요? 한글은 훗날 붙여진 이름이고 훈민정음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이 훈민정음 만들다가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많이들 아는 얘기죠. 노후 이거 만드시느라고 과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십니다. 아니 늙음하게 편안히 사실 수 있는데 뭐라고 왜 이 문자를 만들다가 앞이 안 보이게 되냐고.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한자하고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게 너무 불쌍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라. 당시 한자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한자를 아는 사람은 양반, 모르는 사람은 천한 상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상것과 양반을 가르는 도구로 한자를 이용을 했지요.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책을 읽을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하소연해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하소연할 수 있는 상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세종은요, 양반들만 자식이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고 천한 노비까지 모두 다 내 자식이었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특히 이 천한 백성들은 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눈과 맞바꾼 이 훈민정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세종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는 한글은요, 훗날 백성들에게 널리 통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종은요, 띵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이거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게 유통될 수밖에 없도록 집요한 정책을 펴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이 글을 공부할까? 시험 과목에 넣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왜 했냐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양반들이 보는 문과 시험에 넣을 이유가 없죠. 왜? 걔들 때문에 만든 게 아니니까. 어리석은 농민, 중인, 백성들이 보는 시험에 넣어야겠죠? 작과 시험 과목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보급시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라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시키는 노래 가사를 국민정음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만원권에 새겨져 있는 여기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비어천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해동용용이 나라사 일마다 천국이시니 말 그대로 이 조선이 썩어가는 고려를 밀어내고 새로운 민본주의 유교국가로서 탄생한 것을 찬양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알리는 노래예요. 조선을 학교에 비유한다면 교가 같은 거죠. 교가. 그럼 이거를 부르게 한 이유는 뭘까? 얘들아, 너 이 나라에 자부심을 가져. 자존감을 가져. 우리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힘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 한번 역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한글로 만드시는데요. 여기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쉽게 마르지 않으니 내와 천이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 이게요, 부끄럽지만 저의 좌우명이에요. 노량진에 제가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학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 앞에 쫙 써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좌우명이 두 개가 있거든요. 평시용과 위기용.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땐요, 성경 구절을 항상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낭송해요. 고백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좋은 일만 생기거나 별 탈이 없잖아요. 그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사람이 교만해져요. 고마운 줄은 모르고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더 센? 이렇게 됐거든. 그러다 제대로 위기가 닥치면 그때 깨닫죠.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그래서 저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매일매일 자기 전에 눈을 뜨면 되뇌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죠. 그럼 위기가 찾아오면 저는 저 문구를 외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제 합격이라는 좋은 일도 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즐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잔잔한 바다에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기를 여러분들이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한 뼘씩 깊어질 것이다. 매번 긍지와 매번 열정과 근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서 웬만큼 찾아오는 위기는 기회로 승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은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기 있는 세종대왕님이 화폐 장기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쌓아왔던 업적들, 그 현상이 아닌 그 업적을 만들기 위한 애민, 본질에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박수가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폐하고 돈의 차이를 아세요? 화폐하고요, 돈이 좀 달라요. 화폐는요, 따라 볼까요? 화폐는 본질이요. 돈은 현상이다. 화폐는 본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불변의 이치고요. 돈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조개 껍데기가요, 막 이렇게 쓰이다가요, 전 세계적으로 은이 막 유통됐대요. 은본위제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은을 쓰다가 다시 금본이죠. 그래서 금이 세계 화폐의 가치의 중심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은 지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폐공사에서, 미국에서는 미연방준비은행에서 이렇게 종이에다 잉크로 색칠을 해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우리는 세종대왕 막 색칠해서 이거 10,000원이야 그러면 그게 10,000원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게 없어진대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건 돈이에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게 화폐예요. 그 화폐가 뭔데? 그 본질이 뭔데 안 변하냐? 요걸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죠. 신용. 화폐는 신용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에다가 막 제가 세종을 그려요. 그래갖고 만이라고 써.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주면서 10,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 10,000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왜 정부에서 발행한 거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 정부에 대한 신뢰예요. 공신력이에요. 화폐의 생명은 신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본질을 쫓았나요? 현상을 쫓았나요? 현상을 쫓았어요. 사람들은요, 신용을 지켜야, 여러분 돈이 뭔지, 왜 돈인지 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왜 원인지 알아요? 1원, 2원, 3원, 100원, 만원? 둥글해서 원이에요. 그 전에 왜 이승만 때 환이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둥글환. 돈은 도는 거예요. 통화량은 정해져 있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 쭉 몰리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다시 이곳이 저 사람한테 쭉 가면 이 사람이 부자고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고요? 그건 누군가의 소비에 의한 결과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진 통화가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부자 되기를 바란다면 그 돈을 쫓아야겠어요? 신용을 지켜야겠어요? 신용을 지켜야지. 신용을 지키면 돈은 나를 찾아오는 거죠. 근데 돈을 쫓으면요, 돈은 미인과도 같아서 쫓아오면 도망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얘기는 뭐 관통사를 떠나서 제가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왜 뭐 이제 잠깐 샜고, 어쨌든 이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서 말씀드리면, 화폐는 존재하지만 돈은 사라질 거예요. 암호화폐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인지 전 모르겠어요. 알면 제가 투자했겠죠. 저도 몰라요. 언제부터 그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바뀔지 알면 제가 그때 투자하겠죠. 저도 몰라요. 언젠간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앞선다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연도가 있어요. 2045년.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미국 영화에서도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2045년에 뭐 우리의 어떤 일을 대신해주는 아이로봇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아이로봇한테 예를 들면 이름이 장영실이야. 로봇 이름이. 영실아, 내 잔고 계산해줘. 나 돈이 얼마 있지? 그럼 아이로봇이 비리비리비 잠깐만요. 푸에 착착착착 이러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언제일지 어느 화폐일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로 이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찾는 관광객 여러분들께 이 돈에 있는 이분은 누구이고 이분이 얘기하는 본질이 뭐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정말 사라져가는 마지막 그 신용화폐, 지폐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럭키입니다. 왜? 누구나 지니고 있는 돈, 그 작은 박물관 안에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 나라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박물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찾는 손님들과 조금씩 소통하다 보면 그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고요. 훌륭한 관통사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간 외교사절, 대한민국의 조선 통신사로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값진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